오늘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복식을 하는 이유는 옷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밝혀내는 것도 물론 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정치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실증 자료를 제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수년간 전공을 바꿔서 이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복 재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복식을 보는 주체적인 시각을 우리가 갖고 고고하게 출토 자료를 문헌 자료와 접목시켜서 확인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 고조선 복식 가운데서도 이 갑옷의 품질은 굉장히 정말 우뚝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갑옷을 만들고 무기와 함께 수출국이었고 외화를 벌어들인 흔적을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에 미친 갑옷의 영향은 오늘날의 한류 못지않은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갑옷에 대한 연구도 일본 사람들의 연구가 가장 먼저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깨트리지 못하고 그냥 그 위에서 또다시 잘못된 견해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우리의 갑옷은 중국이나 북방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것으로 지금 많은 그 저서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유성과 독창성 그런 것을 의복 재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복 재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동기 시대의 시작 연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동기를 지금은 뭐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지만 당시 신석기 시대로부터 청동기 시대로 이어지는 시대를 보면 다른 나라에서 이제 뭐 뼈나 뿔이나 조개껍질이나 뭐 이런 걸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청동기를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른 나라는 없는데 우리만 핵무기를 보유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도구에서 엄청난 그 경제적인,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특히 그 무력에 있어서는 따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화살이라든가 화살촉은 당시도 이미 대단히 유명했고, 예를 들어서 주나라, 무왕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사신들이 와서 예물로 준 얼마 안 되는 화살촉을 너무 귀해서 잘 모셔뒀다가 딸이 시집을 갈 때 사위에게 주었다는 그런 기록을 중국 사서는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무력이 우월했다고 하는 것은 청동기를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었던 점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청동기 시작 연대를 지금 교과서 바뀐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요서 지역에 많은 고조선 유물,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고 있는 지역, 이런데 중국 학자들의 발굴 보고서는 이미 연대가 25세기를 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홍산문화의 가장 연대가 적은 연대의 것에서는 원시적인 청동기도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00 BC, 저는 BC도 사실 바람직한 연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꼭 기독교를 기준으로 해서 기원전 할 필요는 사실 없고 서기전이 더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서기전 25세기 이상 올라가는 청동기 연대가 이미 보고서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제가 상명대학교 학생들을 10몇 년 전에 가르칠 때도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청동기를 사용했고 연대는 25세기로 제가 늘 가르쳤는데 그 당시 학생들이 8세기, 9세기, 아주 높아야 10세기, 서기전 10세기 배울 때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오니까 좀 이상한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수업 시간에 그렇게 배웠는데 저희 사학관 답살 가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박물관을 가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25세기를 써놓은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중앙박물관부터 10세기 써놓잖아요. 그 당시는 7, 8세기였는데, 그러니까 매년 1세기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런데 또 뭐 철기도 우리가 중국보다 앞선다고 가르치고 말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에는 너무 갈등을 많이 느끼고, 약간 저 선생이 국수적인 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저는 변함없이 25세기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서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고고학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25세기, 20세기 정도는 뭐 전남, 영암, 창천 유적, 그 다음에 제주도 고산리 유적, 강원도 양양의 오산리 유적, 뭐 남한에서는 양수리 유적에 이르기까지 이미 20세기를 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대를 높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북한 학자들과 같이 공동 연구도 해봤고 여러 차례의 학술회의를 거쳤지만 아주 엉터리 같은 연대를 반드시 사용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과학적인 연대 방법을 몇 가지 부분에서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전면적인 거는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측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미 남북한에서는 거의 우리 한반도에서는 25세기 정도 가는 물건들이 출토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고학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설마 우리가 그런 진짜 그런 물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관이 전제된 그런 상태에서 과감하게 연대를 못 올리는 거죠. 그다가 작년에 서울대학의 성함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최몽룡 고고학 하시는 교수님께서 그래도 감사히 고고학 하시는 선생님들과 회의를 열고 과감하게 20세기까지 올리셨죠. 10세기가 한꺼번에 올라갔는데 그건 이미 당연히 올라갔어야 되는 연대고 저는 조금 더 올라가야지 정확할 거라고 생각되고 또 그보다 늦은 지역은 정확하게 연대를 우리가 발표해 주면 되죠. 근데 예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과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연구하면서 신석기 시대가 우리는 없는 민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도 늦어야지 그게 맞죠. 근데 사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문화대혁명 이후에 굉장히 불란서 쪽에서 많은 고고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배출이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연호가 나온 무덤의 기준에서 중국의 많은 고고학의 출토 유물들이 연대를 기준했는데 우리는 비슷한 물건이 나와도 당연히 뭐 중국보다 우리가 늦겠지. 그래서 몇백 년을 늘 늦게 추정해서 잡았던 거거든요. 많은 유물이. 근데 중국은 문화대혁명 이후에 밥은 굶어도 여태까지 수많은 발굴 보고서의 연대만은 다 고쳐놨어요. 과학적인 연대 측정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또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린 그걸 아직까지 밥은 먹는데 그걸 다 못 해놨다고. 좀 심합니다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철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각 있는 그래도 양심적인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중국의 그런 청동기 연대가 늦은 것에 대해서 하버드에 지금 계신 장광주 교수 같은 분은 중국의 선사 고고학, The Archaeology of Ancient China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요. 아주 한참 읽다 보면 딱 한 줄. 발에만 이 고조선으로부터의 영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원로급 고고학자들은 중국 청동기의 시작이 우리로부터의 영향을 부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뭐 의복 재료로부터 시작을 해서 갑옷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앞선 연대의 생산력을 갖출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니까 이 가죽이나 모직물, 뭐 이런 직조 모든 게 훨씬 더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조선에서 그 생산했던 가죽은 특수 가죽이 굉장히 많은데 그 특수 가죽은 중국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수출품이었습니다. 그 선생님들 그 화면에서 보실 때 이게 지금 담비예요.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 동물 애호가 분들이 보면은 뭐 그 정말 싫어하시겠지만 이 담비가 남북이 다 우리가 지금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인데 남쪽은 한 7, 8년 전에 그 충남 서산에서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멸종된 걸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 가면 이게 아직도 많아요. 특히 그 개마고원 쪽에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학자들 만났을 때 농담으로 밍크 코트를 전 세계적으로 선호하는데 이 그 담비를 보다 더 그 사육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면 외화 벌이에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뭐 거기는 자유경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담비가 지금 이게 황금색인데 검은색하고 흰색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동아시아에만 분포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지고 특히 북한 쪽이요. 그런데 흰색 밍크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동물이랍니다. DNA를 조작해서. 그래서 흰색 그 밍크 털이 나오기 전에 유럽에서 그 대관식을 치를 때도 반드시 이 담비의 털을 동아시아에서 가져갔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범이나 뭐 이런 가죽을 우리가 재단을 잘 했는데 그 가죽이 이게 이제 단백질 원으로 이제 짐승을 잡으면 사용하고 가죽은 말리면 굉장히 뻣뻣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게 했는지 그런 공정 방법에 대해서 북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짐승의 뇌 이런 것을 끊임없이 비비고 말리고 하는 그 원시적인 방법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함경북도 산간 지역에는 아직도 그 몬도가네처럼 짐승의 뇌를 그렇게 그 처마 밑에 널어놓고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이게 우리나라 그에서 출토된 가락바퀴고요. 이제 도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중국 쪽이고 이게 북방 지역입니다. 근데 북방 지역은 우리보다 청동기 시대를 사용한 연대가 청동기 연대가 1000년이 늦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배우신 것처럼 우리가 북방 스키토 시베리안의 영향을 받아서 뭘 만들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그마치 100년도 아니고 1000년이나 늦거든요. 그 북방민족이 그 입었던 옷이 뭐 출토되는 게 완전한 물건들이 많은데 굉장히 바느질이 거칠고 천이 그 생산 품질이 떨어지고 그러한 그 상황이죠. 왜 제가 가락바퀴를 보여드리느냐면요. 이게 이제 실을 뽑는 도구인데 우리나라 가락바퀴는 한반도 만주 전 지역에서 그 빗살무늬 질그릇, 색인무늬 질그릇이라고 하죠. 그 질그릇 쪼개진 걸로 아무래도 이게 아까우니까 당시 사람들이 가락바퀴를 만들어서 같은 문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돌면 바람개비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이렇게 그 사선이나 전문양 또는 빗살무늬 토기의 문양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중국은 채색 질그릇, 그 토기 조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채색 질그릇 모양이고 북방 지역은 문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양과 선생님들 이 그 고조선의 청동 거울을 아시죠? 이 청동 거울이 이 그 뒷면에 이렇게 기하학적인 문양이 있는데 이게 지금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KBS 역사 스페셜 팀 쪽에서 이거를 요즘 만들어 보려고 재현을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기술로 이게 너무 미세한 문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그 서기 전에 만들어진 건데 굉장한 그 기술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나 이 가락바퀴나 우리가 맥락을 같이 하고요. 이게 바늘통인데요. 속에 뼈바늘이 있고 이 바늘통에 있는 것도 이렇게 역시 그 빗금 무늬 그런 그 거울이나 가락바퀴 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의 모든 무덤에서는 이 청동 단추, 저는 단추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 옷에다가 부착했던 게 일반인들의 무덤이나 지배계층의 무덤엔 좀 더 많이 나올 뿐
어디고 이게 안 나오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게 신석기 시대 그보다 앞선 청동을 만들기 시작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돌이나 뼈로 그렇게 동그란 그 단추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옷에다 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청동을 만들면서 이게 청동이 처음에는 금보다 더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추를 만들어서 옷에다가 굉장히 많이 그 부착을 하죠. 그래서 이 단추도 역시 문양이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나오냐 하면 아니에요. 바레만하고 가까운 산동반도 지역에 그 늦게 몇백 년이나 늦게 후대에 이게 좀 나올 뿐 황하 유역으로 가면서 점점 이런 것은 출토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추, 이런 청동 거울, 뭐 그 이외에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비파형 동검, 또 그 다음에 이런 가락바퀴.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가락바퀴가 생명력이 제일 강합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계속 이거는 일관되게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면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한 시대인데 그 단군 신화에서는 그 환웅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단군보다는 아버지 시대에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가 이분법이 되는데요. 아버지 때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단군 왕검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전 시대 신석기 시대부터 더 많은 그 우리가 발전을 이루어왔던 흔적을 보이는데요. 이런 것 등이 출토되는 중국이나 북방은 전혀 나오지 않는 이런 것의 분포도를 그리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 보이는 이 지도의 그 위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당시에 어떤 동일한 문화권 그걸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를 이어서 고조선 멸망기까지 동일한 이 분포도를 갖는다면 그건 고조선의 강역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분포도에서 주목할 거는요. 요 평양 지역, 조금 아까도 여기 고모님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홍산문화 지역, 또 이 바레만 지역, 여기가 연대상으로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이 복식 재료들이 출토가 되고 그 분포도가 거주지라고 보이는데 대단히 방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동강 지역이 그 평양의 대동강 지역이 연대상으로 조금 늦고 분포도의 그 질적인 양적인 면이 이 두 지역보다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조선의 중심지 이동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해서 추정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바레만 지역, 이 중국 산동반도 쪽으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이 지역의 그 집중적인 취락지와 대단히 많은 도구 이런 것의 출토는 그 양을 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그 대단입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민족이 이 홍산문화 지역, 그 다음에 이 바레만 지역, 대동강 유역, 또 한강 유역도 못지않지만 이 대동강 유역보다는 조금 복식 자료에서는 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이 당시 고조선의 어떤 집중적인 어떤 중심지 세력과 큰 연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직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직물 하면 선생님들 아시아보다는 유럽 쪽이 훨씬 더 발달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동아시아에서 고조선의 모직물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중국이 모직물이 우수했을 것 같지만 중국은 진시황 통일정부 때 모직이 별로 신통치가 않아서 가난한 사람이 입는 걸로 그렇게 인식됐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지금까지 출토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대에 가서도 이 고급의 모직물은 우리 쪽으로부터 수입을 했고 수입에 의존하지 않은 고급 모직물은 거의 형편없는 그런 수준인 걸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후대의 겁니다만 신라의 양탄자예요. 신라 카페트죠. 그게 사실 백제나 신라의 카페트가 굉장히 그 출토품이 많았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지금 하나도 없고
일본의 정창원에 다 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창원에서 어쩌다 한 번씩, 전시할 때 그 사진 자료를, 여기다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고조선의 모직물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 문헌상에 나오는 최고급 모직물은 새털로 짠 건데요. 그 코발트빛이 나는 갈치라고 하는 새가 있었대요. 지금은 그게 생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갈치가 털갈이를 할 때 새가 크고 굉장히 많은 그 털이 빠지는데 그거를 꼬아서 그걸로 모직을 짰는데 굉장히 가볍고 최고급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후대에 부여 사람들이 그 외출할 때는 반드시 겉에다가 그 모직물을 옷을 입고 다시 이제 담비 코트가 누구나 다 입는 그런 코트였습니다. 왜냐하면 담비를 조세의 내역으로 삼았기 때문에 담비가 굉장히 많이 사육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고조선의 모직물로는 길림성의 성성처 유적이라고 하는 데서 그 양털과 개털을 섞어 짠 모직물이 출토된 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국 학자들이 발굴 보고서를 낸 것에 의하면 요즘 그 모직물의 좀 수준이 낮은 거 정도의 잘 짜여진 그런 모직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신라의 카페트예요. 그래서 깔개나 덮개, 우리가 온돌 생활을 했지만 고구려 고분벽화 보면 좌식 의자 생활도 했잖아요. 그래서 카페트를 많이 사용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 학자들이 늘 이게 평양 쪽에서 출토된 고구려의 허리띠 장식인데요. 요즘 빠클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그림이 좀 작게 나왔는데 0.2mm의 금실, 청동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주조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금을 다루는 기술도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0.2mm 정도의 금실을 뽑아서 이걸 연결해서 문양을 넣고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이 빠클이 나오는데 이 허리띠 장식도 다양한 내용으로 무덤마다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직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마직물도 현재까지 출토된 유물로 보면 직기가요. 직기가 중국이 땅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까? 근데도 물론 이제 선사 시대부터 상나라까지의 중국은 그렇게까지 넓지는 않죠. 상나라는 황하유역, 중류유역 중심뿐이니까요.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 출토품으로 보면 직기가 한반도에서 먼저 나왔어요. 현재까지의 유물은요. 그런데 이 직기가 선사시대부터 공통점을 지니는 건요. 이게 지금 안동박물관에 있는 배틀이에요. 안동박물관 배틀인데 이게 거의 수평에서 조금 더 각도가 올라가는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고구려 고분벽화인데요. 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이 굉장히 희미하게 다 퇴색돼서 잘 안 보이지만 각도가 안동 박물관에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는 이게 화상석인데요. 한대 화상석. 그럼 고조선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사가 굉장히 가파라요. 그리고 구조 자체가 다르고요. 이것도 여기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경사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건 역시 X자 모양으로 돼서 경사가 굉장히 가파라서 우리의 배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마직물을 짰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유 어떤 직기로서 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40승포, 60종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거의 그 정도로 짤려면은 공자가 그건 동의의 나라. 우리 쪽에서나 가능한데 우리가 그걸 짤 수 있겠느냐 하는 문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이제 고조선 후기 정도로 가면 한 필의 배가 밥그릇 하나에 들어갈 정도의 섬세도를 자랑하는 게 있는 것으로 문헌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는지 학생들에게 제가 신입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저는 교과서가 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생활사 부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도 문제지만 존속했던 기간만큼 페이지가 할애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는 한 2페이지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도 요새 조금 길어져서 2-3페이지면 끝납니다. 2000년 존속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는 조금 있고 근현대사, 우리가 그 자존심이 만신창이가 된 그 시간부터는 사실 뭐 시간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교과서를 따로 만들어서 한 권을 두툼하게 만들고 한 학기 내내 배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그 부진하게 하는 그 학생들은 그게 연대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인지 이게 가름이 안 되고, 야, 우리 민족은 별 수 없나 보다. 그래서 그냥 노다지 당하기만 하는구나. 그게 자존심이 만신창이가 돼서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중국 쪽이나 이쪽의 교과서를 보면 존속했던 기간만큼 페이지가 할애되기 때문에 실제 자기 역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 제대로 가름하고, 또 사실 중국은 이민족의 지배의 역사 아닙니까? 많은 부분이 요나라도 그렇고 금나라도 그렇고 그 청나라도 그게 만주족의 역사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중국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국 학생들한테는 그 청나라 마지막 황제의 그 부위, 그 역사를 이야기할 때 너네 자존심 안 상하냐 그러면 아 그게 어떠냐요. 그러니까 걔네가 가리키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 만두피 안에 뭐든지 싸면 중화예요. 그러니까 종족적인 혼혈과 문화적인 혼합을 걔네들은 긍정적으로 이미 다 중국이 됐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중국의 역사는 거의 북방민족과의 그 대립구도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그 북방 흉노족이다 뭐 물리쳐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 36년 정도로 자존심이 상하지만 걔네는 거의 반만 년을 북방민족들에게 조공만 바친 사실 그런 나라거든요. 그 제가 이제 한대사 하면서 왜 얘네가 이렇게 전쟁에 이걸 이기지를 못할까 보니까 기마병이 없더라고요. 한대까지. 그러니까 수당대 가서는 그래도 발달을 했는데 고구려가 강성했던 거는 이따 이제 갑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마병이 없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는 말을 타야지 빨리 뛰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제가 연개소문 드라마 할 때 SBS 그 사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빠서 그런데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그 뭐 탤런트 뭐 유동근 씨 그분하고 PD 선생님은 다 같이 그럼 학술회라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분이 그런 걸 하시고 제가 이제 참여해서 고구려 갑옷은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주 간절히 이왕 시간을 낸 김에 했는데 그 이미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원래 갑옷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저는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요. 삼국사기에 보면 5만 명이 기마병이 나가면 5만 명이 중국은 장군만 입지만 우리는 병졸이 다 입어요. 그래서 그 투구, 갑옷, 그 다음에 말갑옷, 그 다음에 신발도 스파이크 신발을 신어가지고 옆에 갑옷을 입지 않은 말이 오면 탁 한번 차면 그냥 말이 울면서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신발까지 이게 완전히 한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5만 명이 다 그걸 입고 나가니까 설사 무기가 좀 나중에 부족해도 이 햇빛에 탁 빛날 때는 경외감을 갖고 적이 좀 불편하죠. 그런데 연개소문 드라마에서도 이 갑옷이 플라스틱으로 제 방에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탤런트 분이 하시는 말이 그걸 말갑옷까지 말갑옷을 너무 안 입힌다고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나중에 입혔는데 장군만 입혔어요. 입혔는데 말갑옷도 미니스커트인데 이 말발굽 위에 정갱이까지 말이 다 덮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걸 다 입으면 말이 주저앉는데요. 너무 무거워서. 그 제가 요즘 그 컴퓨터 그래픽이나 뭐나 얼마나 발달된 이 시대에 이렇게 두꺼운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엮었으니까 그게 무겁죠. 근데 원래 갑옷은 굉장히 이게 얇습니다. 그리고
이게 찜그릇처럼 이렇게 엮어서 조립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가볍고 속에 또 실크나 면을 대서 흡습률을 해주고, 그 우리 학생들은 그럼 선생님 그 5만 명 걸 다 어디다 보관하죠? 그러는데 벗으면 접시처럼 납작해지죠. 그 다시 일으키면 원상대로 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는 또 맨날 다 농난 것처럼 입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개토대왕릉에서 금동 그 도금을 한 갑옷이 나온 그 실제 출토품을 제가 보여주고, 연개소문이면 광개토대왕보다 훨씬 후대인데 이 정도는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나중에 뭐 좀 번쩍거리게 입었는데 너무 좁게 만들어서 이게 뭐 잘 휘두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게 동북공정 도와주는 그 드라마 아닙니까? 중국은 또 멋있게 입혀놨는데 우리는 훨씬 더 이렇게 왜소하게, 그렇게 하여튼 그 지금 드라마도 아주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근데 제가 지금 그냥 비단 그러면 되는데 선생님들께 그냥 실크라는 외래 용어를 사용했잖아요.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 전 세계가 중국을 연구하니까 중국이 실크의 원산지로 알고, 지금 이태리 패션이 이 실크를 잘 더 만들어서 그 디자인화 하니까 이태리가 또 고향인 걸로 이렇게들 알고 계신데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똑같이 서기 전 2700년대에 이미 양자암이 시작이 됩니다. 신석기 시대가 대단히 연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면서 야생 그 뽕나무 잎으로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시기에 실크를 짜요. 근데 보통 비단이라고 그러는데 비자가 붉을 비예요. 단은 실크 중에 예전에 어머님들이 이불 같은 거 만드실 때 천처럼 두꺼운 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붉은색의 두터운 감만 비단이라고 할 수 있고, 노란색이나 다른 색은 비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주단도, 이 종로에 가면 다 주단집인데 두꺼운 실크만을 주단이라고, 명주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다른 실크지만 하여튼 두꺼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고대에는 이렇게 선진적이고 우수했는데 또 영향을 줄 만큼 했는데, 점차 우리가 축소되는 이유가 외래적인 걸 선호하면서 우리 걸 버린 거죠. 종교나 사상이나 뭐 이런 그 물질 문화에 이르기까지요. 그러니까 실크도 고조선 실크가 직조 방법이나 또 그 다양성이나 또 염색 기술이나 다 중국보다 앞서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의 고유 명칭이 있었을 텐데 중국 실크가 막 들어오면서 그걸 선호하고 우리 걸 버린 거죠. 저는 다른 부분도 우리가 점점 더 그 영역이 축소되고 그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요인은 우리 문화를 바로 세우지 못한 거기에 있다고 보고,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크를 보면 해방 이전에 그 평양 쪽에서 굉장히 많은 실크를 일본 사람들이 발굴을 해요. 근데 얼마나 지독한지 그걸 가져가서 일본 경도대학 화학실험실에서 조직적으로 그걸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한 그 성분표가 경도대학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북한 학자 중에 그 조이승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갈 때마다 이분이 좋은 연구 업적을 가져서 한번 여쭤보면 영화 촬영하는데 뭐 고증해 주러 갔다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김정일 그 사람하고 가까운가 보다. 근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가서 공부를 자유스럽게 하는 그런 학자더라고요. 북한 학자 치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만났었죠. 그랬더니 자기가 경도대학에 있을 때 실험실에 어느 날 우연히 놀러 가서 그 분석표를 보고 가슴이 벅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북한 학자들 사실 생활이 좀 어렵죠. 그래서 중국 쪽에 보고서 많이 못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김일성 대학도 비가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굴 보고서를 제가 가져와서 같은 시기에, 고조선과 같은 시기에 중국 쪽에서 출토된
실크를 중국 학자들이 성분 분석해 놓은 거하고 대조하니까 누에의 DNA가 달라요. 우리하고. 그 다음에 뽕나무의 DNA가 다르고 직조 방법, 염색 기술, 문양 이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선 직기가 다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르겠죠. 그리고 세리신이라는 성분을 이 화학자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뭐 50%를 남겨놓으면 섬유가 염색이 제일 잘 된대요. 그거를 고조선 실크가 다 지켜줬다고 그것까지 분석해놨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해방 이후는 북한 학자들이 평양 쪽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고조선 실크를 출토했죠. 그래서 북한 학자들도 그걸 발굴 보고서를 제대로 꾸며놨는데요. 문제는 중국보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남자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얇은 실크 지금 종로에 가면 있는 건데 속 안감을 대야지 너무 비쳐서요. 이게 고우니까. 그런 실크가 이미 고조선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국보다 앞선 거예요. 그런 기술 면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크의 종주국이 지금 못 돼 있고 제가 실크라고 하는 건 비단, 주단, 명주 다 아니잖아요. 그게 중국 실크의 대명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어느 날 만든 단어가 여기 가로놓고 한 누에 실천. 근데 학생들이 웃지 이걸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희승 씨를 제가 만났을 때 내년에 만날 때는 북한은 또 이 용어는 잘 사용하더라고요. 뭐 아이스크림 그럼 얼음 보숭이 뭐 햄버거 그러면 고기 뭐 겸낫빵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길래 잘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걔네들도 그거 뭐 한 몇 달 연구해서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 시대인데 너무 그 용어들이 서양화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시하고 더 좋은 게 있으면 공유하고 이거를 좀 확산시키자는 약속을 했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돼서 아직 못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이민족 그러면서 드라마상에서 옛날에는 다 백성들은 흰옷을 입고 상감마마 나올 때 이렇게 엎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혹시 제가 PD 선생님을 뵙거나 방송국에 역할을 하는 제자들이 가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옷만 입은 게 전혀 아니니까 제발 그렇게 입히지 말자고 했더니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드라마는 많이 변했잖아요. 근데 사실 고조선의 실크넷 중에 흰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출토품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이 흰 백자가 뭔가 잘못 해석돼진 것 같아서 중국 쪽의 자료들을 보니까 고어로 올라가면요. 이 백자가 흰색이라기보다 문양이 없는, 그러니까 중국 쪽의 옷은 이 문양이 흰 옷에 막 노란색, 빨간색, 막 이렇게 굉장히 이색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려청자처럼 그렇게까지 중국처럼 이색진 큰 문양이 아니라 비교적 잔잔하고 단조로운 문양을 넣어도 같은 색 계통의 문양을 넣어서 고려청자도 멀리서 보면 그냥 푸르스름하게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문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단아한 그런 입장의 어떤 내용을 표현할 때 백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그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중국 옷처럼 문양이 이색지지 않지만 다 직조된 문양이에요. 문양이고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흰옷은 거의 없습니다. 벽화가 퇴색된 부분을 알 수 없지만 다 색깔을 가진 옷을 입어서 우리 민족이 흰옷을 즐겨 입었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홍산문화 유적지를 가서 복식 쪽에서 이제 그걸 보니까 거기 벽화 떨어진 부분에 이 문양이 있는데 우리 가죽 갑옷의 고유 문양이 거기서 보였고요. 제가 지금 그거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채색이 다 돼 있어요. 돌가루나 이런 걸로요. 그 다음에 고조선 질그릇 보면은 대단히 화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일찍 염료를 취득하고 그걸 채취해서 옷이나 또 질그릇이나 가죽 이런 데 다양하게
사용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패션의 어떤 고유 개념을 우리가 고정화시키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삼국사기 보면 신라시대에 이미 실크뿐이 아니라 면하고 실크의 합사섬유가 있어요. 지금 면실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이미 나와 있고, 그럼 왜 우리는 기자에 의해서 실크를 우리가 기술을 받아들였다고 했는가? 그거는 한서, 후한서, 끊임없이 중국 사서의 기록을 잘못 우리가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후로 가서 나오는 사서는 맨 처음 한서에 기록된 내용을 각색합니다. 끊임없이 중국이 우리에게 기술을 준 것처럼 그렇게 왜곡을 해 나갔기 때문에 사서의 왜곡과 원전의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비롯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분석표 그냥 잠깐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는 금수강산할 때 금이요. 여기 바로 선생님들 다 아시는 이 글자인데요. 이 금수강산할 때 금이 고구려의 상징이죠. 그래서 연개소문의 아들 천남생이 중국에서 좀 벼슬을 하다가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비석이 남아있는데 거기도 늘 금을 입고 고구려를 그리워하다 죽었다. 그런 문구가 비석에 나오는데 이 금이 고구려의 상징인데 이게 최고급 실크예요. 그게 이제 어떤 실크냐면 누에실을 물감을 다 따로따로 들여서 직조를 해서 문양을 내고요. 거기 꽃 문양 있으면 그 문양 위에다 또 실크실로 술을 놔서 입체감을 나게 하고 그 위에다가 또 구슬이나 금단추, 은단추 이런 장식을 달아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고구려 사신이 당태종 만나러 갈 때 입었던 옷을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이나 저나 지금 그냥 늘 이 정도 입지만 속옷도 실크로 입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굉장히 화려한 색을 남자분들이 소화하셨고, 지금 여기 귀걸이 하신 남자 선생님들은 안 계신데요. 사신들도 다 엄청나게 큰 금귀걸이 이런 거를 하고, 번쩍거리는 이런 장식을 단 옷을 입고 외출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면직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어느 날 왜 문익점 선생은 당상관이라는 높은 벼슬로 중국을 가셨는데 이 양반이 너무 좀 체면이 안 서잖아요. 응? 중국에 가면 목화밭이 보통 넓습니까? 끝에서 끝이 안 보이는 그 목화밭에서 씨앗을 왜 눈치를 보고 그것도 붓뚜껑에 넣겠어요. 저는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고려사하 조선왕조실록 다 뒤져봤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목화송이가 큰 목화가 있길래 그 씨를 주머니에 몇 개 넣어가지고 왔다. 그 정도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유치하게 붓뚜껑까지 나오면서 우리는 뭐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왜곡됐을까? 근데 사실 우리는 동아시아 최고의 면섬유를 이미 오랫동안 생산해 왔습니다. 저는 그게 고조선으로까지 역급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삼국사기에 고구려 신라가 백처포라고 하는 동아시아 최고의 면직물을 생산한 걸로 나와요. 그리고 당태종이 우리가 예물로 갖다 줬을 때 이 백처포를 가장 선호했고요. 그 옆에 당태종하고 친했던 두보와 같은 시인은 이 백처포야말로 흰 실크보다 아름답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문구로 이 우리나라에서 오는 백처포를 칭찬했어요. 그런 시도 남기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사를 연구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문익점 선생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원래 당시 면이 아프리카 면하고 인도 면 다 열대기후에서 이게 자라는 면들인데요. 그걸 이제 가장 지금도 쳐주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도 홍콩 있는데 광동성까지 내려와도 아열대 몬순기후거든요. 열대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당나라 때부터 계속 송나라에 이어서 그 인도면을 갖다가 심어봐요. 그런데 기후가 다르니까 개체 변이를 일으키지 못하고 토착화를 이루질 못하는 겁니다. 이 면이 그냥 죽고. 그러다가 간신히 그 토양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남은 게 이제 송나라 후대에 가면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중국의 이 면섬류가 그 생산량이 많아지고요. 원나라 때에 가면 이미 어느 지역에서고 면을 이 목화를 재배하는 시기인데 이 인도면이 중국에 가서 변질된 이 면은 이 목화송이가 주먹만 하고요. 우리의 야생면은 1년생 그 풀인데 버들까지만 하다는 그런 그 귀절이 나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 당시에 당나라 뭐 송나라 때 불경을 뒤졌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고려대학교 쪽에 살고 있는데 거기 큰 보문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어서 거기 주지스님께 거기 서적들이 좀 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니까 들어와서 보게 해서 봤는데 거기서 찾아냈어요. 거기서 불경의 이 백처포가 신강 자치구나 이 동아시아에서 비교적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면인데 버들깨지 같대요. 그 생산 그 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최고의 품질인데 주먹만한 그 목화송이 생산량이 되는 게 들어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래적인 걸 선호하다 우리 걸 버린 거죠. 그런데 고려사를 보면요. 몽골의 침입을 받고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뭐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때 몽골 사람들이 이 백첩의 씨앗을 뭐 얼마만큼을 바치라는 그런 규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까지도 백첩은 존재했던 거죠. 조선왕조실록에 가면 이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아주 없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만 년 동안 한 번도 그 북방민족을 못 물리쳐 보잖아요. 그 이유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우선 기마병도 없지만 엄청나게 이제 정말 열받아서 이제는 한번 어떻게 해봐야지.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그 이 목화솜을 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옷을 준비해서 뜨뜻하게 입고 추운 봄에 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리장성 쪽에 가서 딱 주둔해서 몇십만 대군이 몇 년을 준비해서 가면 흉노는 사라집니다.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유목민족이니까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그 대상이 있어야지 싸우잖아요. 몇몇 달을 기다리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면 그 속옷을 이젠 더 이상 입을 수도 없고 막 피부병에 뭐 사기는 저하되고 식량은 다 떨어지고요. 그러면 흉노가 쫙 말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막 집을 짓기 시작하고 엄청난 대공격을 감행해서 전멸을 시켜요. 그 한대의 역사를 보면 한 무제가 황제의 그 황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무모하게 대외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감행하는데 매번 그렇게 전멸하죠. 또 가을에 나가면 겨울이 닥치거든요. 그래서 이 목화 옷은 늘 솜옷을 들고 다녔지만 한 번도 그 옷이 빛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게 반만년 그 중국의 역사인데 중국 학생들에게는 그걸 치욕의 역사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중국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흉노가 이 실크를 보고요. 그러면 조공 바칠 때 실크를 바치라 그래요. 근데 유목민족은 이게 실크를 입을 수가 없는 게 말 타고 한 번만 입으면 다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백첩, 최고급 그 유목민족 중에 우두머리들은 백첩을 입고 그 밑에 계층은 그냥 일반 면섬류를 입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구한 이 사진이 신강 쪽에 그 조그만 면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래서 이게 사진인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 그 백첩포의 종자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익점 선생이 가서 본 거는 개체 변이를 일으킨 인도면이고요.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냥 몇 개 정도 가져오신 것이지 그걸 자존심 상하게 붓뚜껑에 몰래 숨겨가지고 온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논문을 쓰고 발표하니까 그 매스컴에서 좀 다뤄줬어요. 근데 하루는 모 신문사에서 그걸 좀 쉽게 그 초등학생들까지 이해할 수 있게 좀 간단하게 좀 그걸 고쳐달라. 그래서 열심히 이제 뭐 해서 수정해서 드렸는데 그 기존관념이 너무 우리나라는 강하게 작용해서 역사를 수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일 신문이 나갈 텐데 그분이 전화를 하셔서 편집장이신데 이게 신문에 실릴 수가 없는데 혹시 법정에 쓰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저보고요. 그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법정에 씁니까? 했더니 문시문중에서 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느니 제가 연구하는 그 시간에 연구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그게 이제 쉽게 고쳐 쓴 게 못 나갔는데요. 사실은 문익점 선생도 굉장한 공헌을 하신 겁니다. 그 우리가 백초포 그게 실크보다도 더 생산량이 적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면실크까지 나온 건데 어쨌든 그 품질은 못하지만 생산량이 풍부한 걸 가져오셔서 확산을 시키셨으니까 나름대로 공헌을 하셨다고 그렇게 썼는데 그래도 이제 그쪽에서는 그게 그 문중 안에서 그렇게 아마 결정을 보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이제 아쉽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동부여, 길림성의 동부여 유적에서 나온 그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그 유물이에요. 근데 인형인데 이렇게 고깔모자 같은 걸 썼고요. 이게 백제의 토기편에서 나오는데 백제도 역시 유사한 그 형태의 모자를 썼고 이게 신라의 토우인데요. 제가 복식을 연구하면서 고구려나 백제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나 백제는 멸망할 때까지 백제가 중국의 동부 그 산동성, 절강성, 복건성 일부 지역을 342년간이나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 뭐 사서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늘 한반도 안에서 일으켜진 일만 서술하니까 학생들이 우리는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해외 진출을 못 해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는 틈만 있으면 침략을 하고 땅을 빼앗으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백제에도 역시 중국 동부 연안으로 342년간이나 진출한 역사도 갖고 있고 또 고구려도 그랬지 않습니까? 또 가야나 뭐 이쪽도 일본 외열도로 진출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이웃나라와 접촉과 교류가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하고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신발 하나를 중국이나 북방의 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 복식 고유의 것을 끝까지 고수한 것에 제가 아주 놀랬고요. 단지 신라만 김춘추가 진덕여왕 그 2년에 중국에 갔다가 진덕여왕 3년부터 조정을 다 바꿨죠. 왕부터. 그 다음에 이후 몇 년 후에는 백성들에게도 바꾸게 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야 뭐 있는 걸 버렸겠습니까? 천천히 이제 바꿔졌겠지만 조정을 다 바꾸면서 금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관이 사라진 연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금관이 사라진 연대 바로 직전에 그 절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귀걸이 장식이 나와요. 금관과 유사한 그 귀걸이 장식품들은 지금 쓰는 그 복도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드라마상에 나오는 대신들이 쓰는 그런 옷에는 그 귀걸이를 하면 안 어울립니다. 반드시 금관하고 같이 세트거든요. 그래서 금관이 사라진 연대는 진덕여왕 2년 이후 3년부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자를 제가 집중적으로 더 연구한 것은 금관은 전 세계의 5분의 3 정도의 가량의 양이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관의 종주국이죠. 그래서 저는 경주 시장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린 자원도 없는데 관광 자원이라도 좀 활용을 해서 과거를 울거먹어야 되는데 중국은 너무나 과거를 잘 울거먹더라고요. 우리 것까지 갖다가 이제 울거먹잖아요. 자기 거라고. 근데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엄청난 그게 무슨 전인가요? 황금 유물, 페르시아 유물전 뭐 이런 거 했죠. 그래서 떠들썩해서 동네에 초등학교 아이들 안 간 애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엄청난 금으로 만든 물건을 모아놓으면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훨씬 더 저는 양식이 다를 뿐이지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금관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금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지금 중앙박물관 또 경주 지역에서 나왔어도 일부는 다 이렇게 뿔뿔이 박물관마다 흩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경주 시장님을 만나고 싶은 게 그 경주 전 지역을 정말 그 고급화시키고 또 꼭 금이라고 해서 번쩍거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콘텐츠화 했을 때 가로등까지 금관의 어떤 아이템으로 전 지역을 만들면 전 세계가 집중하겠죠. 정말 온전하게 제대로 만들면요. 그러면 KTX도 가지 않겠어요? 제가 경주에 갈 일 있으면 그 교통편이 참 불편하니 우선 그게 적합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경주야말로 정말 그 많은 무덤과 함께 유물을 우리가 좀 더 세계에 알리는 데 노력해야 되는데 금관의 종주국이면서도 남의 나라 유물만 잔뜩 갖다가 이게 지금 전국을 돌게 하니까 아쉽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좀 더 연구를 몇 년 동안 했던 거는요. 금관의 원형이 고조선에 있거든요. 고조선 모자에서부터 이게 변천사를 가지면서 금관이 나왔고 광개토대왕릉에서 금관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신라보다 1세기가 앞섭니다. 이미 고구려가 썼고 신라가 고구려하고 대적하면서 왕권을 보다 더 확고하게 상징하기 위해서 신라가 또 막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고구려는 지금까지 연구해서 금관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광개토대왕릉에서 후대에 나왔는데 광개토대왕릉 자체가 우리 땅에 있질 않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발굴을 했고요. 발굴하고도 중국은 금관이 없어요. 요 나라 때 가서야 이민족의 지배 역사에 가서야 요 나라 공주가 죽으면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이걸 씌우는데 그때 나오거든요. 그 요 나라는 그게 벌써 얼마나 후대입니까? 몇천 년 후잖아요. 근데 신라의 금관은 그 원류가 고조선에 있고 또 고구려가 전체를 금으로 쓰자 신라가 1세기 후에 가서 금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고구려 금관이 광개토대왕릉에서 나왔는데 중국 학자는 우리의 머리 양식 또 우리의 관 이걸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까 그냥 이게 무슨 머리에 있는 장식품인가 보다 이렇게 분류하고 팽개쳤어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도 고구려는 금관이 아직까지 없고 신라가 유독히 금관을 만든 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금관에 대해서 해부하죠. 고깔 모양의 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석기 시대의 그 물건들인데 이건 고구려 초기 그 고조선과 같이 공존했을 때의 무덤이고요. 이렇게 네모난 위에가 이렇게 양쪽으로 좀 넓은 그런 모자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광개토대왕릉에서 나온 그 금관이에요. 금도 가장 최고급 금이라고 중국 학자들이 밝혔는데 옆에 새 긴 모양 장식도 나오고 이런 부속품들이요.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 모자가 이 금관이 2개 나오고요. 그 옆에 이렇게 이 새털처럼 생긴 걸 양쪽으로 대칭으로 세웠을 거라고 전 추정하고요. 이 관태둘레도 하염없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랗게 아까 고조선이 옷에다 달았던 금관의 달개 장식 또는 영락이라고 하는 것도 무수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로 이 무용총, 선생님들이 고구려 벽화에서 많이 보시던 이 무용총에 이 사람이 쓴 요런 이건 대한이 고분 벽화인데요. 이 모자를 제가 이쪽으로 갖다 놨어요. 요 모자를 보면 이 사람이 여기 테둘레 관끈을 안 썼습니다.
이 그 관끈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냥 이걸 쓰고 말을 탈렸는데 이게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끈이 없습니다. 귀 뒤로 옆으로 턱에다 묶은 끈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속에다 이걸 쓰고 이걸 해체했을 때 요게 어떤 그 머리와 고정적인 어떤 장치를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라 그 천마총에서 나온 속관인데요. 보통 속관이라고 부르는데 이것하고 이거는 같은 모양입니다. 이 속관을 보통 고구려 사람들은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보통 우리 드라마에서도 집신을 많이 신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집신을 그게 신을 수 있는 겁니까?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고조선 때부터 다 가죽신이에요, 우리가. 근데 왜 너무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고구려 고분벽화 보면 집신 없습니다. 다 가죽신이고요. 그 마한, 진한, 변한 이쪽의 신발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것도 가죽신인데 뒷굽이 높다. 이런 표현이 사서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안에는 그 천을 대서 흡습률이 있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신발뿐이 아니라 이 그 남자 어르신들 상투를 찌잖아요.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상투를 쪘는데 상투를 맨 상투로 다니면 보기가 좀 품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투를 다 바로 이 모양 이걸로 덮은 거죠. 네, 덮은 거기 때문에 이게 사이즈가요 25cm를 넘지 않아요. 작은 거는 15cm, 16cm 거기서부터 25cm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까 그 고려 고분벽 그 광개토대왕에서 나온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상투만 딱 덮었기 때문에 이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자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왕도 일반인도 누구나 상투를 찧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모자처럼 크게 쓴 거죠. 이 사람이 당태종을 만나러 갔던 고구려 신하인데 이따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이 쓴 모자는 이렇게 해체가 되고 이게 지금 천마총에서 나온 그 금관인데요. 이 금관의 속에 반드시 이 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왕이 보통 때는 가죽으로 왕도 평상복이 있고 어떤 의례를 거행할 때 그 입는 옷이 있잖아요. 의례를 거행할 때 이 금관을 썼다고 전 봅니다. 언젠가 역사 스페셜에서 왕관은 죽은 자의 것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의례를 거행할 때 왕이 이 관을 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관의 요 밑에 부분이 이렇게 그 굴곡이 지잖아요. 정수리에다 올려놓는 그런 양식을 지녔기 때문이고 요 끝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겉관하고의 연결. 그래서 신라 금관에서는 이 겉에 세움 장식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그거를 연결했던 구멍인데 어떤 연구에서는 만든 자의 실수다. 뭐 이렇게 보는데 왕의 관을 잘못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게 살아남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세움 장식에 대해서는 고구려는 늘 새깃을 꽂거나 뭐 그렇게 했고요. 신라의 경우 이 세움 장식에 유독히 이렇게 새 날개 모양 또 이렇게 나무가지 모양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는 민속학 쪽에서 그 안동대학의 임재 교수님이 이 신라 금관만 집중적으로 다루시면서 이걸 해석했어요. 그분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무가지 모양 그래서 신라 기말지 신화 계림의 숲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서 그분이 그 해석을 해놓은 바 있습니다. 저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언제부터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모양의 그 금관을 사용했는지 그 부분까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보면 광개토대왕릉에서 좀 찌그러져서 나오고 그러는데 이러한 그 주변에 함께 출토됐던 그 물건들이 대단히 많고요. 그 바로 직전에 고구려 무덤이라고 저는 재해석을 해왔는데 중국에 지금 수많은 고구려, 부여 뭐 이쪽 지역의 그 발굴 보고서를 중국 사람들이 내면서 예전에 그 초기 발굴 보고서는 고구려의 유적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했어요. 그게 1970년대죠.
근데 요즘 발굴 보고서 최근 거까지는 고구려의 것을 발굴하면서도 고구려 거라고 안 합니다. 이름 모를 북방민족의 것. 아마도 고구려적인 양식이 있는 걸로 봐서 고구려와 유사하거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지금 가장 문제는 열심히 많이들 연구하시는데 그런 발굴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발굴자의 그 의견이니까. 그렇지만 재해석을 해서 왜 이게 고구려의 것일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 유물을 재해석해서 가져와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이름 모를 북방민족의 것으로 그렇게 분류해 놨는데 이거는 고구려 관식입니다. 관 옆에다 금관 전체를 금으로 했던 관이 나오기 이전에 그런 그 상태고요. 중국은 그런 관을 쓴 예가 없습니다. 이게 무령왕에서 나온 건데요. 왕과 왕비의 그 관식을 제가 하나씩만 여기 갖다 놨는데, 이 백제는 아직 완전하게 금으로 만든 관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게 지금 공주 수촌리에서 한 그 4년 전인가요? 출토된 것이 있는데, 이 안에 속관은 역시 이거하고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투만을 덮는 그 관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풍습은, 머리 양식은 고조선 때부터 계속 그 이어지는 그런 그 양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무령왕릉에서 나온 것도 사실은 이 드라마상에선 백제 드라마 할 때 옆에다 이렇게 꽂잖아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꽂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토될 때 이렇게 포개서 나왔거든요. 옆으로 꽂았으면 이렇게 옆으로 그게 떨어져 나갔겠죠. 근데 이렇게 포개져서 나왔는데 앞에 거가 더 크고 뒤에 거가 더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를 더 큰 장식을 꽂고 뒤에를 작은 장식을 꽂은 그런 상태로 백제 왕은 관을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진시황 그 초상화예요. 근데 면류관을 썼지 금관은 없습니다. 중국은. 이게 이제 주원장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요즘 우리 드라마에서 보이는 복도라고 하는 관을 썼고 여기에는 귀걸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토우도, 이 무덤에서 나온 인형도 신라 초기의 토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유의 바지와 저고리 뭐 이런 걸 입었는데요. 진덕여왕 2년 이후에 무덤에서 나온 토우는 완전히 이런 옷을 입고 귀족의 무덤에서는 나옵니다. 토우도 완전히 변하죠. 자, 그 다음에 우돛과 겉옷. 이건 뭐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선생님들 아주 많이 보셨겠는데요. 이 고분벽화에 그 보이는 이 문양이요. 이따가 혹시 제가 시간이 나면 문양만 다 갖다가 제가 분류를 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해놓은 게 여기 파일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저는 왜 앙드레김 같은 분이 이 고구려 패션을 세계 그 무대에다 올리지 않을까. 그런 그 아쉬움을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지금 벽화라서 이 정도인데 이걸 지금 잘못 뭐라 그럴까 재구성을 해서 문양을 이렇게 막 찍어 놓으니까 어떤 데 가서 보면은 막 그 무슨 사우나 옷처럼 그렇게 보이게 해놓는데요. 이게 직조한 겁니다. 그리고 치면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염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간격이 굉장히 일정하고요. 여기는 이런 정도의 문양이지만 어떤 고구려 고분복화 보면 기하학적인 문양이 위에는 타원형, 밑에는 네모 막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종이로 제가 엉성하게나마 그 문양을 그려서 입히고 요즘 현대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놨더니 너무너무 역동적인 거예요. 걸어갈 때도요. 이게 위에는 둥근, 밑에는 세모, 네모 뭐 막 문양이 교차하거든요. 그래서 야 너네들 그거 입고 한번 이렇게 좀 음악을 따라서 걸어봐라. 고구려 음악이 있으면 그걸 제대로 제가 알면은 그걸 해야 되겠죠. 하여튼 현대 음악의 유행가에다 그걸 맞춰도 그렇게 역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실크라고 생각해서 만든다면 굉장히 세계적인 무대에 쓸만한 그런 옷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런 단추는 누구의 옷에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구려 아까 당태종을 만나러 갔던 그 사신의 옷인데요. 여기 하트 모양.
저는 이 하트 모양을 학생들이 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좋아하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연대의 원산지가 고조선인지를 모른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고조선의 25세기 유물부터 귀걸이나 뭐 장식품들이 나오면요, 다 나뭇잎 모양, 하트 모양이에요. 그게 계속 삼국시대까지 계승해서 내려오는데 이 양반 가실 때 이 옷에다가 아주 하트 모양을 막 이따 더 확대된 걸 보여드릴게요. 하고 갔고 거기다 또 구슬을 달았죠.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언젠가 그 백제 그 유적지가 있는 쪽에 지금 굉장히 박물관을 크게 했는데요. 거기서 박물관을 하면서 저보고 옷을 좀 봐달라고 그래서 제 연구실에 마네킹을 아주 많은 분들이 들고 오셨어요. 근데 마네킹을 보니까 완전히 이 긴 청바지에다가 배꼽티를 입어야 되는 체구더라고요. 그래서 마네킹을 바꾸지 않으면 옷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실크로 다 입혀라.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저 사람이 맛이 갔나 보다. 그래서 결국 저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놀란 거는요, 고구려 고분벽화를 그린 사람도 최고의 화가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당태종, 이게 지금 대만 고궁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장개석이가 내려올 때 가져온 건데요. 이 고궁박물관에 있는 건 이게 당태종 때의 최고의 궁중 화가가 이걸 그렸는데 제가 체형을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의 체형이나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는 고구려 사람들의 체형이 일치합니다. 그만큼 화가의 수준이 다 높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 체형에다 옷을 입혀야지만 그게 맛이 나지 요즘 마네킹에다가 고구려 옷을 재현해도 드라마에서 조금 이상하게 삐그덕거리게 보이는 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의 옷이 이게 지금 퇴색된 모양인데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이런 장식을 이게 청동이 지금 여긴 녹이 났지만 원래는 금보다 더 빛나잖아요. 그래서 이 빛나는 거를 몸에 붙이면 굉장히 옷이 화려한데 이게 그 고조선의 정가화자, 조양에서 가까운 그 정가화자 유적인데요. 이 사람은 아마 신발에다 이렇게 멋을 부렸던 것 같아요. 이 무릎 부분에서 이 발뼈잖아요. 여기까지 수백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큰 그 종이에다가 이 붓줄 같은 걸 만들어서 한번 붙여봤더니 이 사이즈를 밝혔더라고요. 발굴자들이. 빼곡히 다 붙어요. 그 다음에 어느 유적은 이 우돛이 이만한 그 큰 사이즈부터 작은 것까지 이 겨드랑이 부분은 이 신축성이 이렇게 그 작은 걸 붙이고요. 이런 데는 큰 걸 붙였는데 그것도 센치가 다 있어서 그대로 한번 그 종이 옷에다가 금으로 된 금종이를 오려서 붙여봤는데 완전히 다 앞뒤를 가려요. 그래서 저는 그게 초기 갑옷의 성격을 지니지는 않을까 그런 그 추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확대시킨 건데요. 하트 모양이 거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과학생들한테 하트 모양은 니네가 이 다음에 혹시 연예인이 되거나 뭐 혹시 코미디언이 되면 그냥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게 고조선 때부터 유행하던 문양이라는 걸 꼭 텔레비에 가서 한번 얘기해라.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실현할죠. 이건 그 백제 사신들이 이 옆에다 했는데 굉장히 그 특이한 문양이고 그래서 저는 이 문양사를 정말 학생들에게 공부할 학생들에게 연구할 사람 좀 하라고 막 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 한 10년만 젊어도 밥 먹고 이것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그 디자인 쪽에서도 승부를 봐야 되는데 중국은 시뻘건 종이에다가 자기네 고유 문양을 넣는 포장지도 쓰고 그러잖아요. 일본도 과자 하나까지 철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반만년 역사라서 이 문양사가 선사시대부터 청동기, 질그릇 뭐 다양한 곳에 있는 문양을 정리하면 굉장히 독특해요. 그런데 디자인 대학이나 예술 대학에 가면 커리큘럼에 고구려 벽화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양을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자도 다 영어로 막 쓰고 디자인도 외래적인 걸 뺏기는데 우리 문양사만 정리해 놓으면 누구 한 사람이 정말 한 10년만 연구해서 우리 선사시대부터 고유 문양사를 정리해 놓으면
아주 오랫동안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까운데 제가 다른 걸 또 해야 되니까 문양까지는 아직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문양사 책도 고려시대부터나 나와 있는데 노다지 어디서 왔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무령왕릉에서 나온 이 장식의 문양도 지금까지 학자들이 연구한 거는 뭐 불꽃 문양, 또 뭐 화염 문양, 불교에서 왔다, 어디서 왔다 다 이렇게 놨는데 실제 이 장식의 문양은 고조선 질그릇에 있어요. 원시적인 형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다지 이게 타양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양사만 정리해 놓으면 정말 포장지 뭐 모든 이런 데까지 다 여기도 하트 모양 있는데 이게 고조선 건지 모르고 돼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안악사모 구분인데요.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옷걸음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복에서 가장 고유 특징은 옷걸음입니다. 이게 고조선 때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옷걸음이 중국의 반만년 역사, 북방의 반만년 역사에 옷에 없습니다. 우리만의 고유한 여밈새 방식이거든요. 이런 걸 살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적이 불분명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다 구슬, 단추, 장식을 했어요. 소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선생님들 그 북방 지역이 청동기 시작연대가 한 1000년 늦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하고 같은 시대에 옷이 이래요. 이게 바느질도 형편없고 뭐 하여튼 완전하게 출토된 건데 옷 모양이 좀 신통치가 않죠.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국도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그 대만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독립국가 연합은 뭐 더더욱 뭐 그쪽 책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어디로 끌려가는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은 후배들도 거기 가서 이제 학위도 받고 오니까, 일부 분들이 책을 내셨는데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북방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지금 이미 한 2년 전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그런 북방시대 선사고고학 쪽을 다루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지요. 이게 이차돈이 순교할 때 입었던 똑같은 바지예요. 백률사 석당기에 이차돈 순교 당시에 목이 탁 떨어져 나가고 뭐 흰피가 나온 그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한복 바지 중에 아주 폭이 넓고 남자 어른이신데도 이렇게 주름진 바지를 입었어요. 이차돈이가. 그리고 저고리는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요즘 뉴 패션하고 아주 맞는데요. 이 바지가 실크로드 쪽에서 이게 출토됐습니다. 그래서 바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바지의 원류가 북방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민족은 이 실크 바지를 입을 수가 없잖아요. 말 타고 조금만 가면 엉덩이가 다 찢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건 신라 바지가 글로 갔구나. 교류를 통해서 갔을 거다. 그래서 북방민족의 바지를 쭉 연구해 보니까 다 일자 바지예요. 가죽 뭐 이런 걸로. 이게 신발까지 붙어 있어요. 북방민족의 바지는 주로. 그래야지 그냥 한번 딱 입고 편하잖아요. 이게 우리 쪽에서 간 지금의 한복 바지하고 같거든요. 밑바닥을 크게 대고. 그래서 우리 옷이 오히려 그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지 뒤 끝부분이 지금 한복 바지 밑바닥을 그대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분도 지금 새 긴 모양을 꽂았는데요. 위에는 둥근 문양이고 밑에는 타원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재현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보이고, 이거는 좀 잘 안 나왔는데요. 고구려 고분벽화가 퇴색해서 수산리 고분벽화의 귀 부위는 이렇게 주름 치마를 입고, 여기는 사실 굉장히 문양이 화려하고 많은 장식 단추를 달았는데 이게 퇴색해서 잘 보이지가 않고요. 이게 신라 토우에서 주름 치마 입은 걸 나타내고 있고 진덕여왕 2년 이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갑옷에 대해서 남은 시간 아껴서 말씀드릴게요. 그 중국은 뼈 갑옷이 그 생산됐다는 기록 자체가 우선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많이 해놓은 그 나라에서요. 그리고 실제 출토품이 또 없고요. 근데 이거는 북방 지역 뼈 갑옷 조각. 근데 아쉬운 거는 지금 이 칼라그로 얼마든지 우리가 사진을 잘 남겨줄 수 있는 시대에 중국 발굴 보고서를 저희는 뭐 받아보는 수밖에 없는데 다 흑백으로 또 이렇게 손으로 막 그려서 내놔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근데 이거는 이제 북한의 그 함경도 쪽에서 나온 유적의 그 뼈갑옷입니다. 이게 신석기 시대 정도의 뼈갑옷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상나라, 중국 최초의 왕조인 상나라의 그 귀족의 무덤에서 이 갑옷이 가죽 갑옷 쪼가리가 나왔어요. 다행히 썩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걸 쭉 관찰해 보니까 상나라는 청동기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상나라 청동기가 제가 타이베이에 있을 때 그 청동기가 있는 방에서 이제 그 교수님한테 공부를 했는데 제 키만한 거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 제사 의식이 중국에서부터 온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 샤머니즘에 우리의 고유한 그 토속 신앙이 남아 있지만 귀신에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방울을 흔들고 이러면서 신을 즐겁게 한다는 생각을 저희는 의식으로 했는데 중국의 경우는 막 상나라 같은 경우 거의 매일 제사를 지냈는데 하루에 최하가 소 100마리 잡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만한 그릇을 만들어서 담아놨는데 그 청동기의 원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릇의 원료가. 근데 우리는 음식을 담지 않으니까 그렇게 대규모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덤을 제가 늘 봐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구의 무덤도 부장품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홍익인간 이념이 실현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게 완전히 계급질서 사회지 않습니까? 예라고 하는 게 공자에서 말하는 예가 제가 그걸 조금 그 조사해 보니까 공자 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상나라 때부터 예가 적용이 되는데 완전히 이퀄 계급질서죠. 그러니까 예로서 행하라 그러면 계급질서에 따라서 의식주를 다 달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어전에 그 검은 옷을 입고 나왔다. 그럼 신하가 절대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예로서 행하라. 그러면 바로 계급질서대로 행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공자에 와서 좀 변화를 가진 것 같은데요. 그 상나라를 보면은 이런 가죽갑옷이 나올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상나라 청동기에 이런 문양이 없어요. 이 문양이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 고조선 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고조선이 갑옷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고조선으로부터의 수입품일 거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청동 갑옷의 초기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가점 하층 문화, 거기서 이게 많이 나오는데 하가점 하층 문화는 고조선 그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미 연구를 해놨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장광지 교수 책에 최초의 기원을 동부 해안, 바레마늘 그 사람은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상나라 청동기는 원시적인 형태가 없어요. 상나라 땅을 지금 다 뒤졌잖아요. 다 발굴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어느 땅에서도 상나라 청동기가 그렇게 발달된 게 있으려면 일본하고 똑같죠. 원시적인 형태가 없으니까 만들어서 묻기 전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나라 종족이 서양학자들은 서양에서부터 어디서 온 거 아니냐. 중국은 죽어도 자연 발생적인 그런 그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는데 청동기가 원시적인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우리로부터 한 300~400년 후에 이 기술을 전수받거든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형태가 없죠. 그거를 이 장광재 교수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의 학자적인 양심에서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보면 이 그 투구도 고조선의 투구에는 이 동그란 모양, 아까 신라 금관에까지 붙어 있던 그 나뭇잎 모양의 동그란 게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상나라 투구입니다.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양식을 달리하고요. 이런 그 하트 모양, 이런 것 등이, 그 다음에
이 철갑옷 쪼가리가 평양 쪽에서 이미 그 고조선 걸로 출토된 바 있는데 이렇게 부식이 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 비늘 모양, 그런 모양으로 고구려 사람들이 이 갑옷을 계속 아까 말씀드린 말갑옷, 뭐 사랑갑옷 입었는데요. 그 갑옷과 갑옷 사이를 이렇게 쭉 연결하면서 중국의 한대 갑옷이 출토된 거를 그 왕의 무덤에서 나온 거, 황제의 무덤에서 나온 거 보면요. 가죽끈이나 비단으로 엮었어요. 그게 이제 나약한 거죠. 우리는 그게 철징으로 돼서 이게 해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삼국에서 나오는 무기 중에 갈고리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끊임없이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올라간, 그래서 이렇게 탁 해서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목도 갑옷을 따로 둘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자도 이게 약간 신축성이 있어요. 이렇게 조각조각 돼서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귀까지 덮었고요, 모자가. 그 다음에 목은 목갑옷을 정갑이라고 따로 둘렀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움직이면서 신축성이 있고요. 이 아래 위를 따로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스파이크 신발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파이크 신발 위에는 가죽이니까 썩어서 없고, 고구려 유적 같은 데 보면 이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아들 녀석 그 축구화를 신고 한번 뛰어봤더니 확실히 빨리 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갑옷을 입고도 이걸 신으면 혹시 말이 사망했을 때 그래도 좀 도망갈 수 있지 않았을까. 또 방어, 또 공격의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평양의 역사박물관에 갔을 때 그 사진인데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등자, 발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자의 북방 지역과 중국의 등자를 언제 누가 먼저 사용했느냐를 보니까 우리가 한 300년 앞서요. 근데 제가 말을 안 타봐서 모르는데 말 타는 분들이 그러는데 이 등자가 이거는 광개토대왕릉에서 나온 금동으로 만든 건데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말 달리는 속도가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 아주 재미있는 거는요. 그 드라마 같은 데서 이거를 좀 재현해 주셔야지 한류 드라마가 될 텐데 이게 고구려 유적에서 나온 말갑옷 얼굴 것만 부패돼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완전한 거를 보면 가야 거가 좀 더 완전한데요.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말과 말갑옷이 다 번쩍거리는 그런 갑옷을 입었는데 이 마면갑, 말이 얼굴에 쓴 게 다 웃음을 짓고 있으면 저기 어떨까요, 심정이? 대단히 저는 이게 해학적으로 보여지는 게 고구려인들의 여유가 아니었을까. 이걸 험악하게 유럽 사람들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신화도 굉장히 험악하지 않습니까? 서로 그 고륙 상잔에. 근데 우리는 신화가 서로 잘 지내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갑옷도 우리 민족이 갖는 어떤 그 공격을 하면서도 갖는 여유, 그런 걸로 좀 드라마에서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이게 그 중국의 당시에 위진남북조 시대나 이때 그 갑옷입니다. 신통치 않아요. 그리고 그 언젠가 진시황릉의 무사 도용들을 갖다가 전시하면서 굉장히 광고했잖아요. 그거요 다 가죽 갑옷이에요. 그 무덤에서 나온 거 하나도 청동 철로 된 갑옷을 입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시황 통일정부가 아무리 9년제로 전국을 하나로 틀어묶어도 염철이 국유화되었지만 제대로 그게 생산이 안 된 상태에서 단명하게 망하거든요. 그래서 한 제국이 들어섰지만 한 고조 유방이 사생아로서 말빨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성재 왕을 많이 제거하고 자기의 나이 어린 1살짜리 아들들로 했지만 그 왕국은 신하들이 거의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자유경제 체제로 돌입한 건 한 무제 때 가서기 때문에 염철을 국유화하지 못해서 한 고조 때부터 무제 이전까지 갑옷을 국가가 못 만듭니다. 개인이 조금 만들 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중국은 계속 가죽이거든요. 소수만이 철이나 청동으로 있고요. 그 위진남북조 시대도 이게 가죽이고 이 가슴만, 엄신갑이라고 하는 이 가슴만 이게 그 철판 그걸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다 그냥 헝겊 옷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 동방원정 이후에 실크로드를 따라서 로마의 어떤 군대와 같은 그런 모습에, 근데 방패도 참 빈약하죠. 그렇게 나왔고, 이거는 백제 초기 몽촌토성에서 뼈갑옷이 한 벌이 나왔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의 그 조립식 갑옷하고는 중국의 갑옷이 통판으로 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아마 선생님들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 이게 고조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호사설 뭐 이런 책에 보면 금칠이 나오는 나무가 있었대요. 예. 그래서 나무를 5, 6월에 즙을 받으면 거기서 즙이 나오는데 그게 금칠이 될 수 있는 그 칠이 나와서 그걸 받았다가 이 가죽 갑옷, 청동 철 갑옷 위에다 그 칠을 해서 금처럼 만든 갑옷을 백제가 생산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 어떤 분은 그게 제주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완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제가 밝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야의 갑옷. 이게 통판 갑옷인 경우에 이런 모양을 갖고, 이것은 목에다만 들렀던 목갑옷이고요. 이것은 신라의 무덤에서 나왔는데 황남대총에서 나온 정갱이 가리개. 밑에까지 계속 갑옷을 입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지를 짧은 갑옷을 입고 그 정갱이만 앞에 이렇게 가린 그런 그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고구려 고이산성 유적에서 출토된 투구 쪼가리인데 발굴 보고서가 이렇게 신통치 않게 나와서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가야 쪽에 무덤에서 나온 건데, 이것하고 이게 이제 그 다 가야의 유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본에서 나온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고분을 한 20년 전에 발굴할 때 굉장히 큰 고분이라는 그런 그 의미에서 세계적인 학자들을 다 모았대요. 중국 학자의 발굴 보고서에 나왔는데요. 그런데 번쩍거리면서 완전한 갑옷이 어느 정도 나오자 그냥 묻어라. 그리고 학자들이 그냥 본국으로 다 돌아갔답니다. 그러면서 그 중국 학자가 제 방에 그 발굴 보고서가 있는데요.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 일본이 그 자체적으로 생산한 갑옷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으로 만들었거나 외부로부터 수입품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한반도라는 그런 생각을 이게 가야 시대니까요.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임나 일본 부서를 일본이 주장할 수 없는 게, 우리는 가야 지역이 원시적인 형태부터 이게 쭉 변천사를 갔잖아요. 갑옷이고 뭐고. 근데 일본은 우리가 고조선이 붕괴된 다음에 서기전 3세기부터 3세기 일본에 건너갔을 그때부터의 물건이 묻히니까 벼농사 기술, 옷 만드는 기술, 갑옷, 청동기, 철기 만드는 기술 모든 게 그때부터 딱 발전된 형태로 마치 중국의 상나라 청동기가 원시적인 형태가 없듯이 나오죠. 그 실제로 일본 서기를 보면 맨 앞부분에 옷을 만들질 못해서 직물은 짰는데 그냥 둘둘 말아서 입었대요. 그러다가 백제로부터 옷 만드는 기술이 건너오자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임나 일본 부설은 고고하게 출토 자료로 보면 성립이 안 된다고 뭐 확연히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비파형 동검이 나오는 그 유적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동 단추, 또 나뭇잎 하트 모양 출토지, 또 긴 허리띠도 우리는 이렇게 문양이 비교적 밋밋한 허리띠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 또 갑옷, 또 동일한 어떤 모자, 복식, 양식 그런 것의 출토지를 분포도로 나타내면 이런 지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왜 그러면 하얗게 됐느냐? 그거는 여기가 대흥안령, 소흥안령 산맥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이 못 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하나의 경계선을 이루기 때문에 유물이 없고요. 여기가 이 블라디보스톡 쪽에도 제가 가보니까 부근이 다
그 부여의 그 출토품들이 말도 못해요. 가는 박물관마다 가락바퀴도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락바퀴고요. 그런데 왜 여기가 이렇게 허옇게 남아있느냐 말씀드리면 이쪽 지역은 이게 그 나나를 중심으로 해서 접경 지역이라 우리나라 유물에 중국이나 북방 지역의 유물이 이 교류를 통한 그 상황에서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분류할 때 우리 걸로 안 할 수가 굉장히 쉬운데요. 이쪽은 지층을 자르면 신석기, 그 다음에 고구려 유적, 부여 유적, 발해 유적, 이게 완전히 그 외래적인 문화 요소가 없이 계승관계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발굴하다가 수도패에서 발굴 보고서가 안 나옵니다. 물건이 아직 안 나와서 여기는 그냥 하얗게 제가 남겨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그 복식 문화를 보면은 이 청동 기술도 우리가 시베리아 쪽에는 비소가 많이 섞여 있대요. 그 성분 분석하신 분들이. 우리는 동, 석, 연, 이런 합금의 비율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자체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일단 우리 쪽에 청동 그 갑옷 조각, 액세서리 이런 거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해놓은 거하고 북방 거 중국 보고서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니까 초기부터 합금이 달라요. 그리고 합금의 성분도 그 특징이 다르지만 우리는 액세서리는 그 광택이 많이 나고 가볍게, 또 칼은 단단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 성분을 아주 정확하게 일찍부터 지켜줬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우리한테 배웠지만 그 성분 분석이나 이 합금 비율이 초기에 잘 지켜지질 않아요. 원시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래서 철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같은 데서 병사들이 입는데 화살만 이 갑옷에도 꽂히면 금방 죽더라고요. 그게 드라마를 한류로 하면 우리 갑옷이 시통치 않은 걸로 되잖아요. 그 갑옷이요, 화살을 쉽게 못 뚫습니다. 근데 왜 드라마에서는 화살만 가면 그냥 갑옷인데도 맞고 죽을까? 그런 게 이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서 비교 연구를 상세하게 해보면, 우리가 중국이나 북방 민족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그러한 서적처럼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까 제가 이거 말고도 문양이나 여러 가지 보여드릴 자료를 사실은 무수하게 많이 가져왔는데 홍산문화 자료하고 시간이 좀 지체가 돼서 다음 기회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